안녕하세요. 공보이고 영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 심질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까지는 스테이블 엔자이나랑 또 흉통의 원인인 중에 하나인 베리언트 엔자이나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 동안은 이제 위중한 심질환에 속하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번 시간은 NST-ACS에 대해서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미의 임상상과 치료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테미의 합병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NST-ACS. 이거는 이제 무슨 병이냐 하면, 이제 사실 이제 Unstable Angina나 NSTEM이라는 이름은 익숙한데 비해서 이건 이름도 참 길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에는 UA랑 그다음에 NSTEM이라고 따로 나누어서 불렀던 두 개의 질환이 사실 병태생리적으로 또는 이제 치료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질환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둘을 합쳐가지고 이름을 BST 분절 상승형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이렇게 묶은 거죠. 이제 이름을 그게 그렇게 되겠는데, 그냥 사실은 앞으로는 이 NST ACS라는 단어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냥 NST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ST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UA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엔자이나에 비해서 이 NST-ACS와 스테미가 속하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의 그 질환군의 특징은 어떠냐? 일단 우선은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충분히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사용하면 통증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 ACS는 충분히 휴식을 하거나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severe and of new ons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흉통이 아주 굉장히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때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안정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좀 딱딱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기만 하는 건데 이 ACS는 어떠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아테로마가 어쩌다가 탁 하고 터져가지고 거기 스럼부스가 빵 하고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운동이나 감정적 흥분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갑자기 쉬고 있다가도 그렇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ACS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크레센도 패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 같은 거는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ACS가 되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관상동맥이 그 혈관이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로 좁아져 있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O2가 부족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운동 등에 의해서 심장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면 그때는 산소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이제 기전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쉴 때는 괜찮고 만약에 운동이나 아니면 격렬한 감정 변화에 의해서 상대적인 그 혈액 결핍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기더라도 쉬면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ACS는 아예 그 아스로마가 탁 하고 터져가지고 그때 스럼버스가 형성돼서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운동 같은 거랑은 상관없고 쉰다 하더라도 다시 혈관이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질 건 딱히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로스롬보틱 플라크, 요거 이제 이거의 그 럽처에 의한 스롬보스의 형성,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코로나리 스파즘에 의한 다이나믹 옵스트럭션, 뭐 프로그레시브 메카니컬 옵스트럭션 뭐 이런 기전도 있지만은 이런 둘보다는 여 thrombus forming on a disrupted atherothrombotic coronary plaque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흔한 기전이다. 그냥 이게 그 기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임상적 병력을 보고 이게 ACS 계통에 속하겠느냐 그걸 의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한 가슴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반하는 게 뭐 디스니아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윗배 부분까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통증이 휴식이나 나이트로글라이세린에 의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한테 이제 피지컬 할 텐데 사실 이제 ACS에서는 피지컬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막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언급되는 게 S4 정도인데 예전에 청진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4는 보통 left ventricular hypertrophy에 의한 거다.
이제 left ventricle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면은 그때 atrium이 딱 수축할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S4 들릴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를 추가합시다. 이제 acute MI가 생겨도 그 left ventricular wall이 굉장히 딱딱해질 거잖아요. 왜? 산소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꼼짝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 심장 벽부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atrium에서 수축한 혈액이 탁 부딪혀가지고 S4가 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CK는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응급실의 흉통, 윗배 통증, 소화불량 이런 걸로 오면은 제가 EKG를 꼭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는요, 이제 cardiovascular risk factor 같은 거를 구별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임프레션을 잡은 다음에 이제 감별을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만요.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젊은 사람이라도 사실 이걸 찍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심전도는 이제 워낙 그냥 병원 오면 기본으로 하는 검사, 뭐 저렴한 검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뭐 다른 검사처럼 뭐 이게 뭐 환자한테 뭐 해저드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검사를 안 하는 게 낫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비싼 검사다. 예를 들어 에코카디오그래피처럼.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EKG 그런 검사 아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나 EKG를 찍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기준은 미국 기준으로 신중하게 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이신 분인데 몇 시간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막 윗배가 아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에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뭐 암만 그래도 이 사람이 MI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EKG를 찍어보니까 2, 3 AVF ST 엘리베이션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PCI 방으로 보냈거든요. 내과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혈관이 아주 꽉 막혔더라면서 뭐 이 사람 얼른 치료 안 했으면 죽었을걸?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얘기를 실습 돌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마 MI일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MI더라 하는 거죠. 꼭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럼 EKG 찍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N스테미는 보통 ST 디프레션이 생기는 걸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UA는 보통 이제 ST 디프레션 생기는데 엘리베이션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ST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그런 페인지가 보면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전도 변화를 확인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얼른 해야 되는 검사가 뭐가 있어요? 자, 바로 트로포닌 응급검사 키트로 카디악 바이오마커를 확인을 하는 거죠. 가장 빠르면서 민감한 검사가 뭐 트로포닌 I나 트로포닌 T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이 검사가 양성이면서 이제 EKG에서 ST 엘리베이션이면은 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심장 효소가 네거티브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EKG에서 ST 디프레션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NST-ACS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ACS에서 임상 양상을 보이지만 심장 효소 자체는 네거티브가 나온 경우는 스테이블 엔자이나라고 하고 이제 심장 효소는 양성이 나왔지만 EKG상에서는 ST 디프레션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N스템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하나로 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진단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검사할 필요 없이 치료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CS로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는 흉통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트레드밀 뛰게 시키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엔자이나일 때 지금 당장은 통증이 없다면 그때 통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스템이면은 만약에 이제 스템이라면은 PCI를 9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안지오방 준비를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N스템이면은 바로 안지오그래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선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억하실게요. 스테미는 치료의 목표가 빨리 혈관을 뚫려서 재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분 내 PCI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보내서도 PCI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N스테미는 그렇지 않아요. 내과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약물을 써서 그 부분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요, 환자를 쉬게 하면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심장의 이스케믹 데미지가 더 퍼지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 나이트레이트나 아니면 베타블로커를 바로 투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심장을 최대한 쉬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이것들이죠. 이제 그 안티스롬보틱 테라피, 더 이상 이제 스롬보시스가 생기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안티코아굴런트를 안티플레이틀레이트를 같이 시작합니다. 아스피린, CLOPD 두 개의 안티플레이틀을 빨리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안티플레이틀 테라피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클로피도그렐을 이제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기전에 프라스그렐이나 티카그렐로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역시 이제 플레이틀릿을 억제하는 계통의 약제인 뭐 eptifibatide, 티로피밤, 앱스지맙 이런 같은 이제 다른 약물 대체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안티코아귤런트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할 약물은 안티코아귤런트입니다. 요즘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테라피랑 같이 초기에 반드시 줘야 하는 약물이 뭐냐 하면은 안티코아귤런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헤파린 아니면은 이제 비발리루딘 같은 이제 팩터 2A 이니비터. 이제 팩터 2A라 하면 트롬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발리루딘, 히루딘 뭐 이런 친구들이 트롬빈 이니비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 아니면은 헤파린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NST-ACS의 Initial Medical Treatment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PCI는 안 하나요? 엔스템이 PCI 하던데? 아, 그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과적으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가 되면은 그때 안지오그래피를 하든지 아니면은 PCI나 캐비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요거 조금 이제 다르게 써놓은 페이지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정리가 이쪽이 조금 더 잘 돼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이쪽으로 보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엔스테미 쪽에서 초기에 바로 써야 되는 약이 몇 가지가 있냐면 요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DAPT, 아스피린이랑 클로피도그렐 등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전을 가진 약제를 섞어가지고 안티플레이트를 써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헤파린 계열 약제들 또는 비발리루딘 같은 스롬빈 이니비터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스롬푸스의 형성을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타틴도 안 먹던 사람이라면 바로 같이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장 자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베타블로커. 만약에 베타블로커를 못 쓰는 사람이라면 ACE 미터나 ARBs,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아까 전에 한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뭔가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우선 이제 나이트레이트나 아니면 베타블로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BP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되는 경우가 acute heart failure, bradycardia, 그 다음에 이제 pulmonary edema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티플레이틀릿은 반드시 이제 두 가지로 단독에 비해서 두 가지의 기전을 사용하는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의할 게 반드시 헤파린 계열 약제나 아니면은 비발리루딘 이런 같은 이제 팩터 2 이니비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픽사반 아니면 리바록사반 같은 이제 팩터 XA 이니비터 이런 것들은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은 이제 AFib나 아니면 DVT 이런 데다 쓰는 약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약은. 그 다음에 이제 스타틴을 같이 시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CI나 캐비지가 만약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선은 내과적 치료로 안정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서 PCI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NST-ACS에서는 직접적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도대체 언제 하냐? 어떨 때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놨어요. 만약에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이나 아주 적은 활동의 흉통을 유발이 된다. 아니면은 카디악 엔자임이 떠가지고 엔스테미로 이미 진행을 했다. 그럼 이제 엔스테미가 되면은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PCI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아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EKG상의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이 새로 나타날 때, 그다음에 또 이제 심부전 증상, R, mitral regurgitation, 그다음에 이제 뭐 acute cardiogenic shock 이런 게 생길 때, 그다음에 뭐 이제 ejection fraction이 너무 떨어질 때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외우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대충 이제 그 증상이 아주 심하다, 아니면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엔스테미로 갔다. 그러면은 결국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도 시험에서는 사실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만 보시고, 만약에 요즘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 싶으시고 이걸로 불충분하다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외우셔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열심히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션이 된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PCI가 있고 두 번째는 캐비지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PCI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PCI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제 거기 스텐트를 이제 넣어놓은 거니까 거기에 다시 이제 스롬부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뭐가 이제 엔도실리아제이션이 되면서 너무 스테노시스가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coronary artery disease의 progression, 그렇게 쭉 되면서 다시 이제 이스키미아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보통 이제 PCI를 다시 시행해 줘야 되긴 하는데요. 이제 시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PCI를 해요. 근데 이제 PCI에 비해서 캐비지의 이득이 명확한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서 환자의 부담이 크다, 뭐 이런 단점은 분명하게 있지만요. cerebral coronary artery disease, 그러니까 이제 안지오 봤더니만은 이제 circumflex artery, 그 다음에 left anterior descending, 그 다음에 right coronary artery, 뭐 이렇게 세 개가 다 막혔다. 그러면은 캐비지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는 proximal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left coronary artery 부분에 거기서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랑 left circumflex arter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먹으면서 투바슬 디지즈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PCI에 비해서 캐비지의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자가 좀 수술을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캐비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합시다. 이게 보기에 PCI랑 캐비지가 둘 다 있으면은 혹시 캐비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았나?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ST-ACS는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이제 장기적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제 생존율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지 정도가 되니까, 혹시 만약에 이제 CK의 시험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생존율에 이득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진 약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NST-ACS에서는 약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요런 약제를 고르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스테미 마치고요. 스테미 볼 텐데요. 우선 스테미는 어떤 사람한테서 요가 되냐면은, 아까 이제 그 엔스테미에서도 이제 10분 이상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지속되는 그런 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미 그거보다 더 심해요. 30분 이상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 정도까지 오래되는데도 휴식이나 아니면 나이트로글라이센 어프레인을 했는데도 암만 쉬어도 나아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 반드시 MI라 생각해가지고 EKG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 EKG를 보통 이제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ST 엘리베이션을 보통 이제 주겠죠. 근데 뭐 이제 그 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체인지가 뭐 그 이제 그 Q웨이브, Q웨이브나 아니면은 뭐 LBBB 이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물론 임상에서 중요하겠지만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스테미를 이렇게 주는 거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거의 ST 엘리베이션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소노그래피를 보면은 new loss of wall motion abnormality, 그러니까 이제 그 허열이 생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꽉 굳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EKG 상에서 MI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카디오 바이오마커, 트로포닌 T나 I 뭐 이런 거 검사를 반드시 나가야겠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서 도대체 어떤 EKG를 보고 우리가 스테미를 의심하게 되느냐,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실 겁니다. 그 이제
이거 말고, 저기 뭐야, 옆에 있는, 그 전에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옆에 있는 요 일러스트를 몇 번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이제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스테미가 어디 생겼는지, 뭐 위치를 잡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어디가 ST 올라가고, 그 다음에 reciprocal change가 이제 보통 같이 동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조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 이 그림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그 하이퍼 어큐트냐 아니면은 뭐 이제 어큐트냐에 따라 가지고 요게 모양이 조금씩 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변화 추이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국시든 CK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스테미가 되면은 요즘 어떤 심전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느냐 요 정도는 요약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주로 생기는 거는 물론 이제 ST 엘리베이션을 우리가 이제 심전도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동반될 수 있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딥 Q 웨이브, 그 다음에 이제 T 웨이브 인버전 정도가 있다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 웨이브 인버전 역시도 이제 스탠리의 증거 중 하나다 정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Q 웨이브 디벨롭먼트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큐트일 때도 이제 물론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딥 Q 웨이브, 올드 MI의 증거죠 해가지고 오래 남을 수 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로컬라이제이션을 보면서는 이제 그 리드에서 2, 3 AVF 요게 이제 inferior wall MI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inferior wall MI 뜨면은 반드시 확인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거 있죠. 왼쪽 이제 요 그 V1부터 V6가 왼쪽으로 프리코디알 리드를 이제 전흉부 융도를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right ventricular infarct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V1R부터 V6R까지 오른쪽을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도 ST 엘리베이션이 되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심전도 나오면은요, 카디오 바이오마커 응급 검사로 빨리 나가야 되죠. 그래서 트로포닌 T나 I를 이제 검사하는 키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심전도 검사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카디악 마크까지 뜨면은 이게 스템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때 요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MI의 응급한 진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트로포닌 T거든요. 이게 이제 요 그래프 가가지고는 이제 사실 막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초기에 빨리 증가해가지고 우리가 센시티비티가 높게 검사할 수가 있는 검사가 트로포닌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CKMB는 물론 참고치로 내기는 하지만은 막 그렇게 이게 의미 있는 검사냐 그건 아니고 이제 트로포닌이 제일 중요한 검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로 나갈 바이오마커는 뭐냐 하면은 트로포닌을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CKMB는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트로포닌은 초기에 올랐다가 이 컷오프 밸류를 넘길 때까지, 컷오프 밸류 아래까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만약에 리퍼퓨전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면 뭐한 7일까지 걸리고 리퍼퓨전을 해도 한 3, 4일 정도는 돼야 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CKMB는 어떠냐면요. 치료를 잘 하면은 하루 만에도 정상 치료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MI 치료를 잘 했는데 한 2, 3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또 흉통을 호소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같은 곳에든 아니면 다른 데서든 MI가 또 생겼든지 아니면은 뭐 페리카다이티스를 비롯한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까 이런 거를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요 CKMB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로포닌은 정상 수치로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게 처음에 증가했던 수치가 그대로 남은 건지 아니면은 새로 다시 이게 올라간 건지 그거를 감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CKMB는 비교적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2, 3일째 다시 올랐다? 그러면 초기 치료를 다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2, 3일째 양성이라는 말은 MI가 다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infection의 evaluation에는 CKMB가 유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미의 진단은 요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atypical M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스테미 치료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atypical MI라 하면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MI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제가 흉통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드시 흉통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윗배에 막연한 불편감 아니면 소화불량 같은 거를 주소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디스니아나 디즈니스, 너지아, 버미팅 등을 비롯한 이제 altered mental status, 쇠약감 뭐 이런 걸로 오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DM 있는 사람에서 이제 그런 이제 cardiovascular risk factor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은 EKG를 반드시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노인이나 뭐 DM 환자에서 그렇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심전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 환자가 오면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검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심전도를 검사 쪽 찍어보고 이제 MI를 룰아웃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요. 그 이제 이렇게 스테미를 진단을 했으면은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짚고 갑시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응급실에 흉통을 주소로 오면은 일반적인 처치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CK 시험에는 이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focus history, 그다음에 physical evaluation을 해야 되는데 주로 감별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생명을 위협하는 네 가지 흉통의 원인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acute MI, 그다음에 aortic dissection, 그다음에 pneumothorax, pulmonary embolism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바이탈 사인 같은 건 당연히 체크를 할 텐데 이제 바이탈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헤모다이나믹부터 안정화를 시켜야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수액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I 같은 거를 이제 룰아웃하기 위한 검사를 쫙 돌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여기 이제 바이탈이 괜찮다면은 뭐 체스트 EKG랑 체스트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는 건데 만약에 에어틱 다이섹션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아스피린을 준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틱 다이섹션을 먼저 룰아웃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에어틱 다이섹션 리스크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여기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히스토리상 말판 신드롬 아니면 엘러스 달러스 신드롬 뭐 엘러스 달러스 디지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aortic disease, valvular disease, aortic aneurysm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의 양상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찢는 것 같은 ripping, tearing pain이든지 그런 페인이 등까지 방사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사 상으로는 이제 양팔의 펄스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쪽 중에 한쪽에 이제 neurologic deficit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호너 신드롬 같은 거를 aortic dissection 때 동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음을 들었는데 aortic insufficiency, 즉 이제 aortic regurgitation의 murmur가 새로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피처가 있다면은 그거는 aortic dissection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면은 아스피린을 줘야겠지만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아스피린을 주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이제 CT를 찍고 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혈압이 높거나 그럴 테니까 이제 초기 이제 이니셜 그 트리트먼트로 라베탈로 같은 거를 주죠. 그런 거를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EKG 찍을 텐데 EKG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스테미에 합당하다면은 빨리 PCI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안지오방에 연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스템이라면은 N스템에 대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안티코아귤레이션, 스타틴, 베타블로커 뭐 이런 거를 빨리 줘야 시작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저기 EKG 상에서 ACS의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흉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 특히 응급한 거는 pulmonary embolism이나 아니면은 pneumothorax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빨리 감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흉통에서 임상에서 접근할 때는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인 이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문제를 보면 이제 스테미를 바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그렇게 이제 할 거 다 하고 주는 문제보다는 뭐 한 요쯤 단계에서 흉통으로 왔는데 뭐 이런저런 리스크 팩터가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물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저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응급실을 좀 보다 보면은 그래 알겠죠. 그래서 사실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고요. 자, 뭐 어쨌든 간에요. 스테미의 치료 목표는 혈관을 빨리 다시 뚫어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90분 내로 이제 PCI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뭐 이제 당장 뭐 바로 올라갑시다 뭐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어떤 치료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모나비 R 뭐 이런 나와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몰핀 우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몰핀을 줘가지고 통증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츄레이션 떨어졌으면 옥시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을 포함한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테라피 이제 그 아스피린하고 그다음에 CLOPD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엔스테미에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스테미에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처음부터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스텐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스피린이나 뭐그 시로피디 같은 거를 떼고 안티코아귤레이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응급하게 치료는 DAPT를 하는 거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DAPT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스테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이런 거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심근의 그 이스케믹 데미지가 더 퍼지지 않도록 이제 생존율을 계산하는 약제가 베타블로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베타블로커 요거는 대표적인 금기가 BP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하이포텐션이 있다. 브레디카르디아가 있다,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베타블로커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특히 이제 스테미에서 문제가 왜 이게 되냐면은 그 right ventricular infarct이 생겼을 때 그럴 때 BP가 떨어지면서 브레디카디아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특히 나이트로글라이세린과 베타블로커를 주의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엔스테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틴을 안 쓰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스타틴도 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물로 안정화를 해주고 PCI나 아니면은 파이브리놀라이시스로 혈관을 다시 뚫어줘야 되겠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90분 내로 이제 그 메디컬 센터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90분 내로 PCI가 가능하다면은 빨리 PCI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120분 내로 PCI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빨리 그쪽 병원에 연락한 다음에 빨리 그쪽 병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PCI 바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니셜 스테빌라이제이션만 시킨 다음에 바로 보내야겠죠.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파이브리놀라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땅덩이가 막 그렇게 엄청 크고 그런 게 아니고 워낙 큰 병원들이 이제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90분 내나 아니면은 120분 내로 PCI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요. 미국은 뭐 제일 가까운 안지오방이 있는 큰 병원이 500km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 고려하는 게 이 TPA를 이용한 이제 혈전을 녹이는 치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리놀라이시스라는 거는 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금기들이 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이브리놀라이시스 하는 거를 제가 MI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조건 줘가지고 하는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오히려 잘 나오냐면은 그 퍼머리 엠볼리즘 나올 때 이제 이 금기에 해당하면은 직접적인 혈전 용해 치료, 파이브리놀라이시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거든요. 사실 그때 가서 보겠지만요. 이 내용이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금도 그냥 한번 간단히 보시죠. 우선 뭐가 있냐면은 일단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어요. 이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절대 금기.
hemorrhagic stroke가 있었다든지 뭐 등등. 그 다음에 1년 내로 non-hemorrhagic stroke, ischemic stroke 히스토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당장 BP가 너무 높을 때, BP 너무 높으면 BP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럼볼라이시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에로틱 다이섹션이 의심될 때, 이럴 때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경을 제외한 active internal bleeding이 있을 때, 요때도 혈전용의 치료는 안 된다.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국시에도 종종 나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좀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가 초기 약물 치료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initial stabilization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I를 빨리 해서 퍼퓨전을 뚫어져 놨으면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겠는데요. 그건 사실 이제 initial stabilization이랑 비슷합니다. 역시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PCI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안티코아굴런트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쓰는 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블로커, 스타틴, 요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P가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ACE inhibitor, ARBs, 그 다음에 이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는 항상 이제 LVF가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존율 계산은 없지만 쓸 수 있는 약제가 요 나이트레이트 같은 게 있다. 뭐 이것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요 우심실 경색, right ventricular infarct이죠. 그래서 요거는 right coronary artery가 막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끝부분에 이제 posterior descending artery만 막히면은 이제 right ventricular infarct까지는 가지 않고 inferior wall MI 수준으로 끝나겠지만요. 좀 더 그것보다 프록시멀해서 막히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right ventricular wall 쪽에 혈액이 공급되는 게 잘 안 될 테니까 그럴 때는 right ventricular infarct을 동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이 되면요, right heart failure가 생기겠죠. 오른쪽 심장이 잘 뛰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right heart failure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들, 뭐 jugular venous distension이라든지, 쿠스마 사인이라든지, 헤파토메갈리 이런 거를 보일 거고요. 당연히 BP도 쫙쫙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inferior wall MI, 2-3 AVF에서 ST elevation을 보인다면요, 반드시 V1부터 V6R을 찍어야 된다. 오른쪽으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왜 찍어야 되냐면요, 설령 지금 당장 right heart ventricle의 그 임상상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MI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증을 줄이니까 이제 그 베타블로커나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뭐 이런 거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줬을 때 갑자기 BP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리디가 심하게 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inferior wall MI가 있을 때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베타블로커를 주의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right ventricular impact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ight ventricular infarct을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치료가 다른 거랑 조금 다르죠. 다른 것보다도 볼륨 익스펜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말 셀라인을 1-2리터 정도 급속 보충을 해가지고 right ventricular 프리로드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허트 레이트가 너무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트로핀으로 레이트를 조금 더 높여줘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허트레이트랑 BP가 모두 정상이면은 이제 일반적인 스테미에 대한 치료랑 같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 보시면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 왼쪽 MI랑 오른쪽 MI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왼쪽 MI는 혈액이 그 왼쪽 심장보다 뒤쪽, 그러니까 이제 폐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펄머너리 에데마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S3, S4 이런 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S4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심장벽이 딱딱해져가지고 거기 부딪히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얘기 들렸는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EKG 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주로 이제 anterior wall MI나 아니면 lateral wall MI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종종 inferior wall 담당하는 이제 PDA가 그 left circumflex artery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inferior wall MI도 left ventricular wall MI랑 동반하는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좀 기억해두세요. 이 inferior wall MI라고 무조건 right ventricular MI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헤모다이나믹을 보면요, 당연히 left ventricle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니까 left ventricle에 혈액이 꽉 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뒤에도 줄줄줄 이렇게 쌓일 거니까 폐에도 혈액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에도 당연히 이제 프리로드가 꽉 차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워낙 잘 못 뛰니까 이 시스템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를 낮춰줄 수 있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베타블로커 이런 거를 메인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에 비해서 오른쪽 MI는 어떠냐면요. 당연히 렁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BP가 쫙쫙 떨어집니다. 왜냐면 오른쪽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EKG상에서는 대부분 inferior wall MI를 동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전형부 프리코디알 리드를 찍으면요. V4R 이런 것들이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파인딩이 이제 브래디 아리트미아 이걸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SA 노드나 AV 노드는 둘 다 이제 오른쪽 심장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국은 right coronary artery거든요. 그래가지고 right coronary artery에 그 임박이 생기면은 요런 이제 SA 노드나 AV 노드 쪽에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래디 아르미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헤모다이나믹은 당연히 그 RV의 프리로드는 증가할 텐데 그에 비해서 LV의 프리로드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fluid resuscitation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나 베타블로커 이런 거를 주면은 BP와 레이트가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노멀 셀라인으로 볼륨 익스펜션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스테미의 치료까지 봤고요. 그럼 남은 내용이 스테미의 합병증, 그 다음에 이제 스테미의 치료, 즉 이제 그 카테터라이제이션을 할 때에 이제 그걸 자체에 의한 합병증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원래 사실 그렇게까지 국시의 빈출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이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워낙에 치료를 잘 했냐, 어쨌냐 하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증에 의한 소송이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한 것 좀 스테미는 특히 중요한 내용이 스테미와 엔스테미의 이제 미묘한 그 치료상의 차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주의해서 좀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허혈선 심진환을 마치도록 합시다.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